일제강점기부터 산업화까지 부산 근현대사의 흔적을 간직한 삼복도로가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 등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부산 온천천 아래에 빗물터널이 만들어집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대저대교가 우여곡절 끝에 착공됐지만 환경훼손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법적 대응까지 준비 중입니다. 부산 불꽃축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바짝 긴장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복도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 허리를 가로질러 만들어진 도로를 일컫는 말로 부산의 지형적 특성과 역사가 만들어낸 상징과도 같은 것인데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의 굴곡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가파른 언덕을 내달리는 버스와 옥상 주차장, 계단처럼 밀집한 주택, 산지가 70%인 부산의 지형과 도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고도 제한이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부산 전역 20km에 이르는 삼복도로는 산 중턱을 깎아 만든 도로를 말합니다. 최초의 삼복도로는 1964년 동구 초량동 일대에 개통된 망양로입니다. 범곡교차로에서 서대신 교차로까지 9km를 잇습니다. 일제강점기 귀환 동포와 한국전쟁의 피난민, 도시화의 이주민 등이 모여 이루어진 산 동네를 연결하는 교통망입니다. 이제 망양로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부산항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셔서 이제 부산항 이 풍경을 같이 보실 수 있고요. 한국 근현대사의 이제 이런 굴곡진 이제 삶을 이제 엿볼 수 있는 원도심의 위치에 있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 전쟁 이전 47만 명이었던 부산 인구는 1960년대 100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산 꼭대기 위에도 묘지 위에도 판자촌이 들어섰습니다. 1970년대에는 도심 재개발 정책으로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인구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주민들은 마이크로버스에 몸을 싣고 산 아래 부두와 시장, 고무공장을 오갔습니다. 마이크로버스 다닐 때는 막 사람이 복잡해가지고 도로도 좁고 그러면 사람 탈락하면 미리 여가지고 차장이 그때 있었고 지금은 가드를 하지만 그때 현금 다 주고 차장이 돈 받아가지고 차장이 막 자기 사람을 미리 여가면서 그래 하고 다녔지. 엄청나게 복잡했지 그때는. 삼복도로 살기가 참 그때 힘들었어요. 부산의 옛 모습을 고이 간직한 채 원도심과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삼복도로.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많은 비가 올 때마다 침수 피해를 입는 부산의 온천천 아래에 빗물 터널이 설치됩니다. 어떻게 설치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김석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도심 하천 물색이 온통 황갈색입니다. 보행로는 사라졌고 농구대도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해 7월 큰 비가 온 부산 온천천 모습입니다. 당시 산책 나왔던 5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온천천은 지난 10년간 14차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안전시설은 보강이 됐지만 근본적인 침수 예방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온천천 아래 빗물 터널을 건설키로 했습니다. 온천천 아래 40m 지하에 직경 12m로 4억 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터널을 만드는 겁니다. 이 터널은 수영강 합류 지점으로부터 상류 3.5km 구간에 설치돼 사직천 등 3개 지천의 빗물을 받아 강으로 내보냅니다. 동래구, 연제구 일원의 지천의 물을 강우시에 일시 조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저희 이제 내수 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초기 강우에 밑점 오염을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서 하천의 수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번 빗물 터널 조성 사업엔 모두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는 환경부의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에 선정돼 국비 1,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7년부터 시작해도 2032년에서야 끝나는 대공사입니다. 완공되면 이 빗물 터널은 전국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 대심도 하수 저류 빗물 터널로 기록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대저대교가 10년 만에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다리가 놓이면 원활한 교통 대신 결국 이곳 철새 도래지는 사라지게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데요. 환경단체는 공사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까지 추진 중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대저대교 건설 사업이 최근에서야 첫 삽을 떴습니다. 서부산권 교통체증 해소와 원활한 물류가 기대되는 반면 이 일대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한 환경 훼손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철새 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교량 높이를 낮추고 철새 대체 서식지를 마련한 끝에 환경영향평가와 현상변경 심의 등을 통과했습니다. 절대 생태 환경을 해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여전히 교량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짓 환경영향평가 논란을 일으켰던 부산시가 여전히 잘못된 조사로 행정 절차들을 마무리 지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전혀 조류 조사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이런 단체들이 참여했고 심지어는 거짓 부실 환경영 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회사의 그 평가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조사를 하는 등 이 거짓 그리고 부실하게 환경영 평가라든지. 이미 착공된 상황에서 철새와 교량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부산시는 삼락생태공원과 대저생태공원에 100만 제곱미터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고 습지와 먹이터, 자연호환 등을 조성해 이곳을 통해 생태계 보전과 복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서식지 파편화로 철새 개체 수는 서서히 줄어들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교량이 그 자리에 완성되게 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서식지 파편화로 인해 가지고 큰 고니와 같은 넓고 안정적인 서식지를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새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존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최근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대저대교 노선 큰고니와 대모잠자리 핵심 서식지를 2024년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캠페인의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오는 9일 제19회 부산 불꽃축제가 광안리 해수욕장과 동백섬, 이기대 해상 일원에서 펼쳐지는데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시는 바짝 긴장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광안리 해변의 대표 상징물인 갈대로 엮은 파라솔. 부산 불꽃축제 때 시야 확보를 위해 모두 치워져 빈 기둥만 꽂혀 있습니다. 해변에 설치됐던 시설물들도 안전을 위해 하나둘 철거되고 있습니다. 9일 치러질 부산 불꽃축제를 앞두고 안전관리 체계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지난해부터 관할구에서 부산시로 안전관리 계획 심의기구를 조정해 안전계획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산 불꽃축제는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밤하늘을 수놓을 나이아가라, 컬러 이가수 등 초대형 불꽃을 보기 위해 매년 7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부산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다소 과도하다고 할 만큼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합동 점검단 외에도 각 관할구 또 경찰청 유관기관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한 50여 명 정도 해서 각 관람 위험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관람 구역이라든지 어떤 점검 범위를 정해서. 이에 앞서 광안리 밀락 수변공원에서는 2일부터 밀락 루체 페스타 빛 축제가 열립니다. 밀락 수변공원 산책로 1게이트부터 5게이트 사이 400m 구간에 걸쳐 스토리텔링형 빛 조형물이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부산 불꽃축제, 비축제까지 올해 광안리를 찾는 방문객들이 더 늘 것으로 보여 철저한 시민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지난 29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설과 추석 명절 때 금고 경비로 지역 상품권을 구입해 금고 회원 33명에게 제공하고 정기총회 시 불참한 대의원의 여비를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의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며 위반 행위 발견 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6대 광역시 중 부산에만 공립문학관이 없습니다. 부산 문학계의 수관인 문학관 건립 사업이 지난해 부지 선정을 끝내고 올해 본격적인 건립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문학계가 이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문학인들이 소망하던 부산 문학관 건립이 본격화됐습니다. 부산 문학관 건립 부지는 금정구 만남의 광장이 선정됐습니다. 시는 이곳에 250억 원을 투입해 4,000제곱미터 규모의 문학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 문학관 부지를 선정한 지 약 1년, 부산 문학계가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문학관 건립 예산이 반토막 났다며 정상화하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더해 부지 선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물질적이고 계량적인 수치로 이렇게 매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빚이 타당성 이제 용역 조사를 해서 중앙투자심사 이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계속 들더라고요. 부산연구원의 분석 결과 부산 문학관 건립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의값은 0.2로 나타났습니다. 이 값이 1 이하면 경제성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연구원은 연면적을 1,800여 제곱미터로 줄이고 사업비는 121억 원으로 삭감하는 안을 제시한 겁니다. 일단 부산문학관은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그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새롭게 사실은 북항이라든지 또 전통적인 역사성이 있는 에덴공원이라든지 신은 에덴공원을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포기를 하라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 긍정적인 어떤 장소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부산시는 건립 규모가 축소된 건 맞지만 예산 삭감 등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16일 열린 부산 문학관 건립 추진위 자문회의에서 계획안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예산은 이제 부지가 이제 원래 4,000이었는데 3,600이 되면서 예산도 기존 그대로 290억 건립 250억으로 해서 이게 가는 걸로 저희가 그날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시는 문학관 건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정문화회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건립추진위원회를 다시 열어 콘텐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건립 계획도 만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 등에서 나타난 시와 문화예술계, 나아가 시민사회단체와의 불통 논란과 겹치며 문학관 건립 사업도 순탄치 못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전국의 케이블 TV가 함께하는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경북 구미시는 60년대 후반부터 전자와 섬유 산업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중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반세기를 지나오며 굳어버린 공단 도시 이미지는 한편으론 도시 경쟁력과 성장에 있어 약점으로 지적돼 왔는데요. 최근 구미시가 과감한 변화를 통해 제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HCN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12월
구미시는 인구 520만의 중국 5대 경제특구 샤먼시를 제치고 2025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서울, 2005년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기초단체로는 처음입니다. 구미시는 대회 성공을 위한 리허설로 올해 경북도민체전을 안정적으로 개최했고 20여 차례 전국 단위 행사나 국제 이벤트를 치렀거나 치를 예정입니다.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유치는 반도체와 방산 등 미래 첨단 산업으로 기존 정체성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국제 이벤트를 계기로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가면서 또 다른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가기 위한 포석입니다. 산업도시 이렇게 이제 기업하는 도시로서 조금 이래 좀 무미건조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의 도시는 창조적인 도시, 또 문화와 예술을 하는 낭만 도시, 이런 도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노잼 도시에서 꿀잼 도시로 가자. 이를 위해 구미시는 낭만 관광과 신설에 이어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자연자원 관광 코스 조성, 지역 대표 축제 발굴 확대 등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도시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는 과정에서 구미 서체 개발과 관련 상품 출시 등 문화 요소를 활용한 도시 전반 이미지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도들이 쌓여가면서 구미에 대한 기존 인식의 변화는 데이터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라면 축제는 구미의 대표 축제로서 국내 1위 라면 기업 공장이 위치한 도시의 특색을 제대로 살렸다는 평가와 함께 11월 1일 개막을 앞두고 SNS 등 온라인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브랜드는요, 구미 시민이 아닌 바깥의 사람들이 구미시의 브랜드를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더 큰 영향이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라면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를 차별화되게 제공하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더 이런 문화 관광 또는 이런 그 낭만 예술이 넘치는 도시라는 것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다양한 홍보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 개통 예정인 대구광역권철도, 2030년 개항 예정인 신공항 등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은 신성장을 향한 구미시의 과감한 변화에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낭만 산업도시로의 변화, 구미가 당기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태영입니다. 국내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동안 시들했던 문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서점가는 물론 도서관까지 문학 작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일고 있는 한강 열풍을 노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Nobelpriset i litteratur år 2024 tilldelas den sydkoreanske författaren Han Kang.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에 영예를 아는 작가 한강. 작가의 작품을 구매하기 위해 서점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서점 입구엔 한강 작가의 코너가 따로 마련돼 고객들을 맞이합니다. 보시다시피 국내 유명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 모두 한강 작가의 작품으로 빼곡합니다.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대형 온라인 서점인 예스24에 따르면 국내 도서 전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소설과 시, 희곡 등 문학도서 판매량은 무려 49.3% 급등했습니다. 도서관 역시 한강 열풍에 합세했습니다. 인천 시내의 한 도서관. 이곳엔 한강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북큐레이션 도서 전시가 한창입니다. 작가의 첫 장편 소설인 검은 사슴을 비롯해 소년이 온다, 맨부커상을 수상한 채식주의자까지 작가의 작품 총 18종이 전시됐습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짤막한 소개글과 함께 전시된 책을 통해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 독서 플랫폼과 책을 읽고 쓰는 공간으로서 독서 문화 발전에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서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읽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관내 도서관은 독서 동아리와 인문학 강좌 등을 개설해 독서 문화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강 열풍이 독서율 향상으로 이어져 제2, 제3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탄생하길 기대해 봅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어려운 경기 속 새 물건은 아니지만 나눠 쓰고 바꿔 쓰는 아나바다 체험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버리기 아까운 물건도 재활용하고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어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마치 운동회를 하듯 꾸며진 다대포 낙조분수대 인근 푸른 광장. 펄럭이는 만국기 아래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주최는 사하구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44곳의 어린이집 1000여 명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이 바자회 시작 전 펼쳐진 비눗방울 공연. 아이들의 주의를 끌기 안성맞춤입니다. 여기저기서 신기함과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어 공연이 끝나고 시작된 바자회. 아이들은 진열된 물건을 하나둘 눈여겨본 뒤 고사리 손으로 집어듭니다. 오늘 원숭이 인형 샀어요. 귀여워서 샀어요. 오늘 비눗방울 하고 싶어서 샀어요. 지난 2004년부터 열리고 있는 사랑 나눔 바자회. 나눔과 절약의 방법을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코로나 시절 2년을 제외하고 18년째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 나눔 바자회는 우리 아이들이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를 장터 체험을 통해서 느껴보고 사랑 나눔 바자회에서 나온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바자회로 생긴 수익금 200만 원은 사하구청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됐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첫 단추가 아닐까 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